일을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어 집으로 돌아온 미셸은 저녁을 먹은 뒤 잠깐 영화를 보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잠에서 깬 그녀의 눈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후드를 입은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상처 입은 가슴을 손으로 가리며 왜 이러냐며 물었습니다. 남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 했는데 그 타이밍에 미셸은 그의 가슴을 발로 차며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본인의 흉기에 손목을 베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손목을 움켜쥔 틈을 타 그녀는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혈흔이 중요 증거가 되어 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미 그의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 미셸의 집에 들어와 그녀를 공격했던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가르줄로. 그는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마이클, 그의 첫 범행은 15년 전인 1993년에 일어났습니다. 1993년 8월 13일, 이날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트리샤는 졸업 파티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오다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뒤에서 공격한 뒤 12군데의 자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났죠. 그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버지에 의해 집 앞 정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범인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밖에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금품을 노리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살인을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지인들 혹은 원한 관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난 것이 없이 생활했던 그녀였기에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경찰은 좀 의심이 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마이클을 주목했습니다. 마이클은 트리샤의 동생과 친한 사이였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지인들의 말로는 가끔 그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그였지만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돌변해 상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그는 트리샤의 가족에게 꽃이나 옷 같은 선물을 계속 보냈는데, 지금까지 그가 다른 지인의 죽음에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그는 갑자기 범행 당일 저녁에 한 친구가 무언가 들어있는 가방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트리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방에 들어있던 것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일지 몰라 두려웠다고 말했던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친구의 이름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친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마이클은 트리샤의 동생에게 범인을 죽이고 싶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 그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던 중 몸이 아프다며 일찍 일어나 별다른 알리바이가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주목했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물증도 없었고 그가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그리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해 마이클은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영화 단역을 맡거나 클럽의 문지기, 배관공 등 여러 일을 전전했던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특히 온라인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깨어 여러 명의 애인을 만들며 체포되기 전까지 두 아이를 낳았고 한 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돌변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여전했기에 가끔 여러 문제에 휘말렸던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집착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다 체포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그는 펑크난 타이어를 고쳐주며 애슐리라는 여성과 친해졌고, 집에 에어컨과 난방기가 고장났다는 그녀에게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잘됐다며 마이클을 집으로 안내했고, 수리가 끝난 그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오겠다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그녀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미리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점검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집을 찾아왔던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집에서 열었던 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를 꺼렸던 지인들은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는 낙관적인 성격인 애슐리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1일에 그녀는 살해됐죠. 이날 그녀는 배우인 에스틴 커처와 저녁을 먹고
그래미 뒤풀이 파티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슈튼이 일이 생겨 저녁 식사는 패스하고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 함께 파티 가자는 전화를 했고 그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녀의 이웃은 여성의 비명을 2번 들었는데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시 TV를 봤다고 합니다. 1시간 뒤 그녀의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 애슐리를 불러보았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필 열쇠를 가게에 두고 오는 바람에 룸메이트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집으로 갔죠. 룸메이트가 떠나고 얼마 뒤 애슐리를 데리러 왔던 애시튼 역시 문 앞에서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창문으로 안을 살펴본 그는 바닥에 흘린 와인으로 추정되는 붉은 얼룩을 보고 그녀가 자기에게 화가 나 기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열쇠를 가져온 룸메이트에 의해 사망해 있는 애슐리가 발견됐죠. 욕실에서 나온 뒤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몸에선 총 47개의 자상이 발견됐고 범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몸을 움직여 수치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상처의 흔적으로 보아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것만 알아냈을 뿐 그 밖에 다른 증거는 남기지 않았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범인은 마지막에 현관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이는 범인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는 애슐리와 현재 룸메이트, 전 룸메이트, 그리고 부동산 관리인 이렇게 총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난방기를 점검하러 왔던 마이클이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는 애슐리 지인의 주장에 경찰은 마이클을 신문했고 그가 왼손잡이에 과거 트리샤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던 것을 확인. 또한 이 무렵에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트리샤의 손톱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다며 캘리포니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체포된 마이클에게서 DNA 샘플을 받아 확인한 결과 트리샤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만약 그가 트리샤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애슐리의 사건 역시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시관이 DNA를 추출할 당시 트리샤의 손톱 위와 아래에 같은 면봉을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며 검찰 측은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DNA는 손을 잡는 접촉으로도 남을 수 있기에 만약 그것이 손톱 위에 남아있던 것이라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공격에 저항했다면 대부분 손톱 밑에 범인의 DNA가 남기에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는 애매하다는 것이었죠. 평소 알고 지냈던 마이클과 트리샤였기에 정확히 그녀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그와 일치할 때 기소한다는 검찰 때문에 형사는 다시 한번 검시관을 찾아갔지만 이미 샘플을 얻기에는 양이 부족해 추가 검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측에서 기소를 거부하며 자유의 몸이 되었던 마이클. 그로부터 6년 뒤 그는 이웃인 미셸을 살해하려다 실패에 도주했고 현장에 남긴 혈흔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며 얼마 뒤 체포됐죠. 그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주변에서 같은 유형의 범행이 일어났고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사건이 8건에 달했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이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협상과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2019년이 되어서야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DNA가 발견됐다는 건 현장에 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며 멍멍소리를 하는 그에게 2019년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2021년 7월 16일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로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그 역시 형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마이클. 할리우드 리퍼라고 불렸던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어로 샷건이라는 뜻의 에스코페타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르헨티나의 권투 선수 카를로스 로케 몬존. 미들급 챔피언으로 7년 동안 14번의 타이틀을 방어했던 그는 역사상 최고의 미들급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은퇴했던 그가
1988년에 한 휴양지에서 체포됩니다. 아내를 살해한 죄로 말이죠. (1942년 8월 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한 빈민가에서 12명의 형제와 함께 자란 카를로스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가 아이의 삶이 대부분 그렇듯 그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퇴해 구두 닦기, 우유 배달 등을 하며 가게를 도왔죠. 16살 때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둘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는 거친 성격 탓에 거리에서 자주 싸움을 일으켰고 뒷골목에서 흔히 일어나는 도박 격투기 경기에 참여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격투기 중 복싱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19살 무렵 자신과 같은 빈민가 출신의 펠루사라는 여성을 만나 1년 뒤 결혼한 그는 여전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가끔 격투기 경기에 참여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밀카라는 남성의 손에 이끌려 복싱계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아마추어 복싱을 시작으로 점차 인지도를 쌓았고 브라질에서 열린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 상금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와 아내에게 있어 어떤 값어치보다 더했던 돈. 이 돈으로 그들은 진흙으로 지었던 집을 벽돌로 다시 지을 수 있었죠. 훈련이 없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그는 3년 뒤 프로로 전향했고 1963년 2월에 열린 첫 경기에서 2라운드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후 3년 5개월 동안 39번의 경기 중 36번을 승리하며 승승장구했던 그는 1966년 9월 3일에 페르난데스를 꺾고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량을 더 가다듬어 1970년 11월에 세계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벤베노티에게 12라운드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미들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복싱처럼 그의 모든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펠루사와 자주 충돌했는데 둘 다 성격이 강한 탓에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어느덧 폭력으로 번지고는 했죠. 성공 가도에 오르자 여러 여자와 데이트하며 바람을 피웠던 그를 아내는 질타했고 그런 아내에게 화가 난 카를로스는 자주 주먹을 휘두르고는 했습니다. 갈수록 둘의 싸움은 거칠어졌고 1973년 어느 날 펠루사는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7시간의 수술 끝에 다리에 맞은 총알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투 선수가 다리를 다쳤다는 것은 선수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 은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이 뒤로도 몇 경기를 더 뛰었고 끝내 통산 100경기를 이룬 뒤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이 일로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만 1987년까지 아르헨티나는 법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했기에 둘은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부부로 남아있었죠. 챔피언 벨트를 고국으로 가져와 국민 영웅이 된 카를로스는 복싱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1974년에 라 말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그는 괜찮은 연기를 선보였고 거기서 함께 부부 역할을 했던 기메네스와 공개적으로 연애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혼이 불가능했기에 여전히 그는 유부남인 상태로 대놓고 바람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그의 뒤를 많은 파파라치가 따라다녔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다 그에게 걸려 얻어맞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파파라치의 신고로 카를로스는 체포되기도 했죠. 이런 카를로스의 주먹은 자신을 괴롭히는 파파라치만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기였던 기메네스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멍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는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어느 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그를 나무랐던 아내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그를 신고했고 이 때문에 카를로스는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죠. 폭력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를 국민 영웅으로 여겼고 그는 더 많은 영화와 TV에 출연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복싱을 은퇴한 그는 기메네스와 헤어진 뒤 우루과이 출신의 알리샤라는 여배우와 사귀었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둘은 13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고 1981년에 마이애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르헨티나에선 이혼이 금지였기에 해외에서 결혼하는 꼼수를 썼던 것이죠. 하지만 재벌은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카를로스의 폭력성은 여전했고 이 때문에 알리샤는 그를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1988년 2월 13일 이날도 오랜만에 만나 화해했던 그들. 휴양지인 마르델 플라타의 지인에게 빌린 주택에서 사랑을 나눴던 그들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거처에 대해 이야기하다 다시 다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렵 주택에 도착해 아들을 재운 뒤에도 둘의 다툼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덧 둘의 싸움은 돈 문제로 번졌고 이성을 잃은 카를로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알리샤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녀를 그대로 2층 발코니로 끌고 가 1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그대로 뛰어내려 갈비뼈와 어깨를 다쳤죠. 이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카를로스가 발코니에서 그녀를 감자 자루를 던지는 듯 던졌다라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치료를 받던 카를로스는 어찌된 일인지 묻는 경찰에게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기는 그것을 저지하려다 함께 떨어져 다쳤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충격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얼버무렸던 그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덩치 큰 남자들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던 그를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고 검시 결과 그녀가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 교살됐다는 것이 밝혀지며 1989년 7월 3일에 카를로스는 1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여성들이 불리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컸는지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그는 훗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자기의 나쁜 성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죄를 인정하는 또 한편으로는 회피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8일 단기 출소를 마치고 감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당시 그의 나이 52살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웅으로 여겼던 수천 명이 장례식에 참여해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권투 선수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 나쁜 사람이 되었던 카를로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 노팅힐에서 일자리를 얻어 상경한 브라운은 마침 운 좋게 전 세입자가 나갔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그리 멀지 않고 가격도 생각보다 싸게 얻어 기분 좋게 이삿짐을 옮겼던 그는 짐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벽에 액자를 올릴 브래킷을 설치하다 안쪽이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건물 구조상 비어있으면 안 되는 벽이라 이상하게 여긴 그는 벽지를 뜯었고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벽 너머 비어있는 공간 안에는 이불로 쌓인 세 구의 유골이 있었거든요. 벽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소를 확인하던 중 놀랐습니다. 그곳은 4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살인죄로 교수형을 받은 티모시라는 남성이 거주했던 아파트였거든요. 무언가 감이 온 경찰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출동했습니다. 예상대로 벽에서 나온 3구 말고도 뒷마당에서 2구, 마룻바닥에서 1구가 추가되며 총 6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마룻바닥에서 발견된 유골이 전에 이곳에 살았던 에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사라진 그녀의 남편 존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추측하며 그를 쫓았습니다. 1899년 4월 8일에 영국 헬리팩스에서 태어난 존.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던 나쁜 사람으로 그나마 존은 어머니의 보호로 누나들에 비해 아버지의 폭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동생을 시기한 누나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리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는 8살이 되었을 무렵 참석한 장례식에서 관에 누워있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가 느꼈던 기분은 흥분. 그는 우리나라에서 시체 애호증으로 불리는 네크로필리아였던 것입니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지만 또래에서 그리 인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레지는 거기가 없다, 그걸 할 수 없는 크리스티라며 그의 이름을 따 성적으로 놀리고는 했죠. 어릴 적 이런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훗날 나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터져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한 그는 프랑스에서 복무하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뒤 시력과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에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심기증에 걸린 거라고 의사는 진단했는데, 진짜 그 때문인지 전쟁이 끝나자 눈이 보이고 목소리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존은 에델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체부로 일했던 그는 고객들의 택배를 훔치거나 자주 가던 율락가에서 매춘부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들락거렸거든요. 끝내 폭행과 절도죄로 수감됐던 그는 풀려난 뒤에도 자기를 도와주던 신부의 차를 훔치는 등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에델은 그런 그에게 넌더리거나 떠났던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속아 다시 돌아오고는 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좀 나아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심기증을 호소하며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네크로필리아라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한 율락가를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1938년 말에 둘은 노팅힐에 있는 텐 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1층으로 이사했고, 이곳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발발한 전쟁은 존에게 있어 잡다한 범행 기록을 지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과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그는 경찰관으로 참전해 그리 멀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배치됐고,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돌아왔을 때도 경찰복을 입고 생활할 정도로 자기 역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자기를 이웃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지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배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43년 8월, 에델이 동생네 놀러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 그는 루스라는 매춘부를 집으로 불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다음날 뒷마당의 유기에 증거를 인멸한 그는 다음 타깃으로 눈을 돌렸죠. 그의 두 번째 피해자가 된 이는 카페에서 만나 자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던 뮤리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사라지거나 병들어 간다고 믿는 망상이 있었는데, 존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고 직접 만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 그녀가 정신을 잃자 교살, 입원에도 시간 안 뒤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1948년에 아파트 최상층으로 이사왔던 베릴과 그녀의 딸 제랄딘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번째 임신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인 티모시는 문맹의 지능이 낮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자기 역시 아이를 키우느라 돈을 벌 상황이 아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었죠. 당시 영국에선 아이를 지우는 것은 불법이라 마음고생만 하고 있을 때, 존은 그런 그녀에게 수술을 제안하며 접근해 살해했고 앞선 범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티모시가 돌아왔을 때 존은 베릴이 수술 도중 사망해 시신을 숨겨야 한다며 근처 맨홀에 유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사망했으니 어리숙한 그를 대신해 그의 딸 제랄린도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하며 데려갔던 존. 며칠 뒤 티모시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기의 판단 실수로 아내가 죽었다며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 실수는 아내와 논의 끝에 아이를 지우는 것을 결심했던 것인데, 경찰은 그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받아들이며 체포했죠. 아내를 어디에 유기했냐는 질문에 그는 존에게 들었던 대로 맨홀이라 답했고, 경찰은 그가 말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맨홀이 최근 열린 흔적이 없고 한 명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기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티모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경찰은 그가 살았던 아파트를 방문해 이웃들에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그가 아내를 자주 괴롭혔고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짓 증언을 했던 이는 진범인 존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간 티모시가 진실을 말할까 두려웠던 참에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거짓말을 보탠 것입니다.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공동 세탁실의 뒷공간에서 나무 더미로 감춰진 사망해 있는 베릴과 제랄딘을 발견했고, 티모시가 아내와 다툼 끝에 그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하며 살인죄로 체포했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며칠 동안 지속된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안 있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어떠한 신문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훗날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한 존은 이 뒤로도 아내를 포함해 4명의 여성을 더 꾸득여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아내의 경우 시간의 흔적은 없었기에 그는 다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을 마룻바닥과 집 벽에 공간을 만들어 유기했던 그는 언젠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타지에서 온 집을 구하던 커플을 속여 자기가 집 주인인 마냥 돈을 받은 뒤 달아났죠. 그리고 며칠 뒤 세입자가 벽에 유기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범행이 들통난 존은 얼마 안 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범행은 모두 정당방위 혹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자비를 베푼 거라는 멍멍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기억나지 않는다,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했던 적이 없다라며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정신 이상을 주장했죠. 어떻게 해서든 사형을 면해보려 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이 존에게 유죄를 판결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1953년 7월 15일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티모시와 같은 형장에서 말이죠. 여담으로 1966년이 되어서야 티모시는 사면받았지만 유죄 판결이 파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나쁜 사람의 길을 걸었던 존. 그가 지금도 지옥에서 죗값을 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8년 9월 3일 밭일을 나가던 미우라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대여 창고를 지날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전에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 하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밭으로 향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 대여 창고를 지날 때 또 같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맡았던 냄새가 동물이 썩는 냄새라는 것을 기억한 그는 호기심에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냄새는 창고 안에서 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지인과 술을 한잔하던 중 그는 대여 창고에서 났던 냄새에 대해 말했는데 지인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거기는 야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야쿠자가 사용하는 창고, 거기서 나는 동물 썩는 냄새. 다음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미우라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고 얼마 뒤 경찰은 창고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죠. 야마구치파의 간부 케이조는 투자 고문업의 히로야, 폭력당 고문 윤경일과 함께 투자 전문회사 코스모 리서치를 운영하는 카즈오의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카즈오는 일본 거품경제 시대에 오사카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일 정도의 큰 손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해 히로야가 그와 접점이 생기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히로야와 대화를 나누던 카즈오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을 이용해 많은 비자금을 운반한다는 말을 꺼냈고 히로야는 이를 윤경일에게 알려 케이조와 함께 셋이 그의 돈을 빼앗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차피 비자금을 그리 갖고 있다면 얼마 정도 뜯어내도 신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1988년 1월 29일 히로야는 평소 알고 지냈던 코스모 리서치의 직원인 히로유키를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불러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케이조와 윤경일이 둘러싸고 입구를 막자 그는 당황했죠. 그가 카즈오의 집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회유하려 했지만 범행 가담을 거부하자 주소만 알아낸 뒤 혹시 범행 계획이 알려지면 안 되니 구속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카즈오의 집으로 향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발견해 차에 억지로 태워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는 그의 물음에 조용히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거라며 위협했던 그들. 카즈오를 구속한 그들은 현금 1억엔을 마련한다면 바로 풀어줄 것이라 말했고 그는 알겠다며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인에게 그는 주식 거래 때문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 1억엔을 준비해달라고 말하며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자기 운전기사를 보낼 테니 그에게 지금 불러주는 레스토랑 주소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손이었던 그에게 1억엔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기에 지인은 알겠다고 답했고 얼마 뒤 카즈오의 운전기사는 현금을 실은 차를 몰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의 지시대로 현금 가방과 차 열쇠를 그대로 놔두고 돌아갔죠. 너무 손쉽게 1억엔을 강탈한 그들은 케이조와 히로야가 3,500만엔, 윤경일이 3천만엔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뒤처리. 처음부터 그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자금을 가져왔다면 그가 신고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들이 받은 돈은 그의 지인이 마련한 돈이니 결국 입막음을 택한 것이었죠. 돈을 줬으니 풀어달라는 카즈오를 바라보던 그들은 준비해둔 케이블로 그를 교살했고 집 주소를 알려주었던 히로유키까지 교살한 뒤 나무 상자에 넣어 콘크리트를 붓고 윤경일 명의로 빌린 히가시 오사카의 대여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카즈오가 실종됐다고 해도 그들 무리에서 그가 접점이 있던 히로야의 경우 일반인이었기에 그들에게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는 않았죠. 오히려 돈을 운반했던 카즈오의 운전기사가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도 없고 경찰의 눈도 다른 쪽으로 돌려 안심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4개월 뒤 윤경일이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혹여 그의 이름으로 대여한 창고를 경찰이 조사한다면 범행이 밝혀질지 모를 노릇 케이조와 히로야는 결국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케이조는 토목 건축업을 하는 지인을 끌어들여 크레인을 이용해 대여 창고에서 나무 상자를 옮기려고 했는데 상자가 부서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안에 있던 시신 일부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생성된 가스의 압력으로 인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당황한 그들은 일단 잔해물들을 창고에 밀어넣은 뒤 시신을 챙겨 나라현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숲에 땅을 파 유기했습니다. 풀려난 윤경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창고에 있는 잔해물들을 처리해달라 했지만 그는 어차피 시신을 옮겼으니 상관없다며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이조와 히로야 역시 그의 대답을 듣고 안심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후에 그들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들이 창고에 넣어둔 잔해물에 남은 살점들이 썩은 내를 풍기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해 9월 3일 대여 창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창고 안에 남아있던 흔적들로 사건의 냄새를 맡았고 창고를 대여했던 윤경일을 추적. 같은 달 29일에 체포된 그는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하며 나머지 둘도 체포됐고 그들이 안내한 숲에서 백골화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일확천금을 노린 계획적 악질적인 범행에 살해 방법 등도 잔혹하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조가 주도로 벌인 범행이긴 했지만 히로야 역시 같은 액수를 나눈 것으로 보아 현격한 차이는 없다며 둘에게는 사형을, 윤경일에게는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피고인 살해 공모는 현금 강탈 후로 이는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와 살인죄 두 개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살인죄가 형량이 더 높기에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 1995년 3월 23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형을 선고. 윤경일의 경우 자신의 형량을 받아들여 종신형이 확정됐지만 케이조와 히로야의 경우 살해의 공모는 현금 강탈 후다. 강도살인죄가 아닌 형이 가벼운 강도와 살인의 병합죄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항소. 그와 동시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남의 목숨은 귀한 줄 모르고 자기들의 목숨만 어떻게든 부지해 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1999년 3월 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 그들은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역시 거액의 현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냉혹하고 비정,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기각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뒤 케이조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마침내 답장이 왔을 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뒤 그는 매번 종교활동 때 교회를 찾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회와 반성, 사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필 활동을 벌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히로야의 경우 별다른 활동 없이 그저 묵묵하게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벌이고 30년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둘의 형이 동시에 집행됐습니다. 여담으로 2018년은 옴 진리교 관련 사형수 13명의 형이 집행된 해라고 합니다. 그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던 그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꼭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식탁. 마리오가 재혼한 어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집안 어디에도 어머니를 비롯해 어머니의 세 남편, 3명의 이웃 형제는 보이지 않았죠. 흔적으로 보아 저녁 먹을 준비를 했던 것이 분명한데 감쪽같이 사라진 5 일가족. 그리고 얼마 뒤 마리오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2003년 4월 12일 프랑스 리옹 공항에 도착한 마리오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뒤 자비에르라는 남성과 결혼해 새 가정을 이뤘던 어머니. 정작 그는 부모님의 이혼 당시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갈 정도로 모자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자비에르와 그의 아이들 역시 마리오가 오는 것을 반겼죠. 원래는 어제 올 예정이었지만 학교에 일이 생겨 오늘에서야 오게 된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며 빨리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어머니가 전화했지만 이상하게 전화가 없었던 이날. 1시간 정도 걸려 집에 도착한 그였지만 정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지 인터폰을 눌러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연락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날짜를 헷갈려 엇갈렸을 거라 생각한 그는 일단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웃과 함께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결국 억지로 들어갔는데 안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죠. 2층에 올라가 보니 침대 커버가 벗겨져 있고 노트북 2대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 역시 없었기에 정말 이상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차고로 갔던 마리오는 차량 한 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원래 차에 욕심이 있던 자비에르는 부자답게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대의 차량이 사라졌던 것이었죠. 여기까지 오는 길은 좁은 산길이라 난폭한 운전을 했던 자비에르가 가족들을 태우고 오다 사고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마리오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주변 도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일가족이 사라졌다는 마리오의 설명에 경찰은 그와 함께 다음날 집으로 가보았죠. 여전히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차려져 있었는데 이상했던 것은 어제 마리오와 이웃이 보았던 노트북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 일단 경찰은 집안 어디에서도 다툼의 흔적을 찾지 못해 이웃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고 그와 동시에 자비에르의 재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그는 완성되지 않은 집의 계약금 문제로 구매자와 마찰이 잦았고 공사업체에도 돈 지급을 미루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까지 확인한 결과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많은 빚이 존재했죠. 당시 알려진 그의 빚만 해도 거의 3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약 4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진짜 그가 빚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집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떠났다는 것도 그렇고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이상했죠. 경찰은 그들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력을 동원해 집안을 정밀하게 조사했고 얼마 뒤 거실의 장판 사이에서 치아 파편과 총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립범죄수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 전문가들은 블루스타라는 루미놀보다 발광이 뛰어난 혈흔 검출 용액을 이용해 집안 곳곳에 비산되어 뿌려진 혈흔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환할 정도로 발광하는 블루스타 때문에 현장에 있던 이들은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총 6명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중 5명은 실종된 일가족의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하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경찰은 제네바 공항에서 버려진 자비에르의 차를 발견. 차 안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제거한 듯 보였지만 블루스타로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들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의 차를 이용해 유기한 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이곳에 차를 버렸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인과 연관지을 유일한 단서인 집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에 집중했습니다. 자비에르 가족의 지인을 비롯해 여러 관계에 있던 300명이 넘는 이들의 DNA를 확보해 비교했지만 일치하는 이는 없었죠. 하지만 완전히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DNA를 제공했지만 단 한 사람, 이웃인 데이비드라는 남성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의심해 조사하며 그와 자비에르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비에르 가족의 실종을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그 집에서 완전 대학살이 있었는데와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가족의 실종에 관한 것만 공개됐을 뿐 살인사건, 그것도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데이비드는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DNA를 제공했고 확인 결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데이비드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함께 자베르가 광고한 부동산을 보고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왔을 때 광고로 나왔던 집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다른 집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집이 완공되자 자비에르가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바람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이비드. 당시 그를 찾아가 따졌지만 돌아오는 퉁명스러운 대답에 총을 쏘아 살해했고 입막음을 위해 집에 있던 이들 역시 살해. 침대 매트로 감싸 차고에 있던 차에 실은 뒤 그리 멀지 않은 숲으로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 2명의 도움을 받아 자비에르의 집을 청소했다는 그의 자백에 경찰은 그를 포함 도움을 주었던 이들까지 총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안내를 받아 그가 유해를 불태웠던 장소로 갔고 거기서 무언가 불태운 흔적과 자그마한 뼈 조각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죠. 확인 결과 피해자들의 유해 중 일부 이미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듯 보였지만 경찰은 신문하던 중 4명의 말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춰둔 것처럼 토시 하나까지 일치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유해를 3시간 정도 불태우니 완전히 제로변에 사라졌다는 데이비드의 주장 또한 이상했습니다. 3시간 만에 그렇게 만들려면 큰 화덕 같은 걸 만들어 열기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고 또한 혼자 하기에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집안이 어질러진 것을 제외하고 혼자 뒤처리했다는 그의 말과는 모순되는 점이었죠. 이를 지적하며 다시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2명의 지인을 신문한 결과 지인 1명이 진실을 고백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부동산 판매업자 같은 부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가까워진 뒤 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돌린 나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던 데이비드는 본인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타깃이 된 것이 자비에르였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지인 2명을 동원해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 살해할 계획이었지만 지인 1명이 마음을 바꿔 안 하겠다고 하자 결국 데이비드가 아예 혼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나머지 3명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데이비드 역시 자백했지만 한 달 뒤 자백을 번복. 그들을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고 당일 함께 있던 자신에게 유기를 하라고 위협했기에 가짜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라 말을 바꿨지만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6년에 데이비드는 22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계획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도왔던 그의 아내와 지인 2명은 각각 15년, 10년,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데이비드의 아내가 같은 지역 출신인 남편과 자비에르를 비교하며 종종 그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남편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라고 추측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돈이든 열등감이든 무엇이 되었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던 데이비드. 그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0년 4월 26일, 남자친구와 테니스 경기를 보고 아파트로 돌아온 주디스는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복도 전구는 항상 켜져 있어야 했거든요. 일단 달빛에 의존해 문을 찾은 그녀는 열쇠를 넣어 돌렸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딸 로렌의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 이불을 둘러쓰고 있는 형태가 보여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간 흘러내린 이불을 올려주려고 접근했던 그녀가 이상한 위화감에 이불을 걷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것은 딸 또래의 처음 보는 소녀였거든요. 누구냐는 주디스의 질문에 잠에서 깬 소녀는 자기가 딸의 친구고 그녀는 소파에 있을 거라 했지만 소녀의 말과는 달리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비상구로 통하는 뒷문. 이날 이후 주디스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1966년 4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로렌. 어머니인 주디스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와 이혼했기에 홀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일 때문에 한동안 플로리다에 살았던 모녀는 로렌이 10살이 되던 해에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와 단층 아파트 3층에서 거주했죠. 로렌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14살 무렵부터 그녀는 그리 질이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는 등 약간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모들이 주변에 살아 가끔 그녀의 탈선을 지적하고 어머니와 다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완전히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죠. 1980년 4월 26일, 이날 주디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시외에서 열리는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로렌도 따라 나섰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는 집에 남겠다는 딸의 배웅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날 로렌의 지인들은 그녀가 맥주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미성년자였던 그녀가 가끔 맥주를 얻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지인 2명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들의 신원이나 나이에 대해선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명은 또래 여성 친구 A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보다 7살가량 많은 남성 B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이 되어서야 올 테니 그전까지는 술을 마시며 자유를 누리려 했던 것일까요? 이날 셋은 맥주 6캔과 와인 1병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취기는 올랐을 것입니다. 어느덧 다음날이 되어 밤 12시 30분 무렵 그들은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대충 술병들을 치운 뒤 남자였던 B는 혹여 문제가 생길까 뒷문으로 나갔고 여자였던 A는 어차피 친구라고 하면 그만인지라 로렌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옆에 누우라는 A에게 로렌은 괜찮다며 소파로 향했다고 합니다. 정작 복도에서 난 소음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조촐했던 파티는 끝났고 술 기운 탓인지 침대에 누워있던 A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1시 15분이 되어서야 주디스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는 딸이 침대에 누워있는 A를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A는 잠과 술에서 덜 깬 상태로 자기가 로렌의 친구라며 그녀는 소파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소파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인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결국 주디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란색 격자무늬 블라우스, 청바지, 갈색 신발, 하트 모양의 반지와 은색 목걸이. 실종된 날 옷차림을 토대로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남아있는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A의 경우 그녀가 따로 자겠다고 말한 것만 기억할 뿐 그 뒤로는 곧바로 잠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뒷문으로 자리를 떠났던 B 역시 자기는 아파트를 홀로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주장했죠.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떠난 뒤 뒷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주디스가 집에 왔을 때 뒷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B가 떠나고 얼마 뒤 로렌이 뒷문을 통해 어딘가로 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B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B를 용의자로 신문한 적은 없었고 조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는 5년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복도가 유독 어두웠던 그날. 확인 결과 전구 소켓에 나사가 풀려 있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 아닌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이웃은 12시 30분 로렌이 어머니가 온 것으로 착각했던 소리가 났던 시간에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비상구 계단을 내려갔던 것은 B였을 것이고 로렌과 A는 어머니가 왔다고 생각해 그대로 자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이 뒤로는 이웃도 잠들어서 누가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혹은 나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로렌이 가끔 플로리다에 살았던 때를 그리워했다는 주디스의 말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지갑이나 현금, 옷 같은 개인 물품들도 그대로 있었기에 인신매매 같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주디스의 집에 그녀가 전혀 모르는 번호로 3번의 전화가 왔던 것을 확인. 당시 그 전화는 제3자 전화로 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3자 전화는 집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만약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싶다면 돈이 없어도 개인의 한 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한 라인을 통해 걸려온 3번의 전화 중 2번은 캘리포니아의 한 모텔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모텔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공중전화였습니다. 한 라인의 주인은 그 모텔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지역에 사는 의사였는데 그는 이에 대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그의 소유인 한 라인을 통해 주디스의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로렌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 강압적 수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형 의사였던 그는 자신과 아내가 공짜로 가끔 여성들을 도와주었고 로렌이 실종됐을 무렵 뉴햄프셔에서 왔다는 한 소녀를 진찰하긴 했지만 그녀가 로렌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공식 기록에는 빠져있지만 이 의사가 찾아온 여성들의 포르노 산업 진출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1986년에 한 청소년 보호단체의 직원은 3번의 전화가 왔던 모텔을 찾았고 거기서 닥터 G라는 인물이 음란물을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닥터 G가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그저 추측으로만 남아있습니다. 1980년대 뉴햄프셔주에서 젊은 여성들이 로렌처럼 실종된 사례가 몇 존재했는데 이는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었고 B와 의사가 공범으로 그날 로렌을 인신매매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죠. 아쉬운 점은 B의 자살과 경찰이 크게 주목하지 않아 의사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의 말처럼 그녀가 거대 인신매매 조직의 타깃이 됐고 조직의 입김이 경찰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80살이 다 되어가는 주디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는 매일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녀의 고통이 언젠가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